광주 사태 알죠? 영화 1987을 보다 보면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네. 연희가 만화 동아리방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이 비디오. 이거 도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당시 5공화국의 왜 화면에 이런 게 나와? 여기 잘못 들어갔네. 각하가 이런 거 찍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뭐 언론 조작이나 뭐 땡전 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국내 언론은 이꼬라지거나 일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들어도 아따 인자 조카 신문 같네. 어용 언론인들이 나서서 회방 놓고 뜯어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전 동료 기자들이 막은 거죠. 네, 사주와. 하마터면 진짜 간첩이나 빨갱이 혹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 언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This is Jürgen Hinz-Peter from RD&ER. 위치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Just call me Peter. 오, 땡큐 피터. 기자 정신이 넘쳐서 몸이 편안하면 좀이 쑤셔오는 이 용감한 기자는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18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로 달려가 이 현장을 기록하고 각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보도해버렸습니다. Should go to Gwangju. 그러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웠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우라고 표현하며 그리워했던 친구 김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최루탄이 터지자 익숙한 솜씨로 코 밑에 럭키 치약을 도포하고 저거 칠해야 좋은 거예요? 치약 뭐 약간 마취 효과가 있지. 국왕에 여기서 저러는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들리지도 않을 텐데 굳이 꼰대스런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띵동댕. 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예쁜 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응?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된 소시민 가장이라는 설정은 나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굉장히 흔하디 흔하면서도 가장 잘 먹히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송강호인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때 10만 원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저는 지금 TV에서 안 와닿는데. 그때 국립대 등록금을 10만 6천 원 냈어요. 10만 6천 원. 지금 한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하루 일당 2, 300만 원 받고 가는 거네. 꽤 괜찮아. 가야지. 딜을 가야지. 택시 운전사는 이 평범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액 10만 원에 혹해서 피터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로 왔다가 치고 광주 하자고 임마. 저처럼 이제 불이사입니다. 불이사.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만섭 씨의 눈에 비친 광주는 처음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밝은 화면이었다가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뿌옇게 흐려지며 혼란스럽다가 광주 MBC가 불타오르던 밤이 되자 마치 붉게 타오르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는 이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본인 또한 끔찍한 폭력에 희생당하게 되죠. 저 공포는 정말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피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던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 태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 위장하게끔 갈아 끼게 만들어주는 전남 번호판. 전남 번호판 네. 0310이 근데 놀랍게도 탄핵. 그 탄핵일이네. 네, 탄핵일이. 예. 3월 10일.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요. 예. 감독님은 정말 모르셨다고.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네. 의도했으면 정말 무서운 분이죠. 만섭은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사가 전혀 즐겁지 않고 마치 장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송강호 씨 위력이 보이는. 갈림길 위에서 마침내 울음이 터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저런 비슷한 씬을 하셨는데 매번 네, 슬퍼. 저도 송강호 씨는 영화 초반 광주 대학생 재식에게 만섭이 던졌던 이 대사를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대로 만섭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택시 한 대가 광주로 간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이 유턴 장면을 기점으로 만섭은 영화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화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화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딸에게 선물할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만섭은 광주로 돌아와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학생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만섭은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죠. 딸의 머리끈을 야무지게 묶어주던 만섭은 피터가 취재한 필름이 들어있는 필름통의 끈을 야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그렇게 용감한 기자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까지 재식과 태수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만섭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이분은 이때 너무 하시모토상? 엄태구 씨 진짜 이분 인상적이다. 밀정에서 그 귀싸대기 마스터의 풍모를 풍기던 그분 아닌가요? 초당 한 2대씩은 때리는 것 보이는 같은데요? 연기자예요. 어떤 영화를 봐도 보여. 여기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분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끝장 이 아니네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에 끝까지 비겁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고 평범했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포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자, 정확히 7년 전입니다. 앞에서 1987에 7년 전. 그 연희가 5.18. 그 만화사랑에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주의 진실입니다를 네. 찍은 그 원작자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디오가 저는 1984년 그쯤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 시대예요. VHS인가? 네. 성경. 그랬어. 그걸로 이제 그 비디오 두 대를 놓고 복사를 뜨잖아요. 네. 그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해서 너무 흐려가지고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비디오를 저는 처음에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좀 뭔가 더 공포스러워. 그 공포감 있어요. 너무 흐려서. 그걸 명동 성당에서 틀어주고 그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저도 성당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고3 때 봤어요. 저는 어떻게 뭐 재밌는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 하면은 떠오르는 남학생들은 게 있잖아요.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왜? 그러면서 성당에서 좋은 재밌는 거 틀어준다는데 그 상상을 했던 거예요. 와. 호르몬이 한참 많을 때니까 이제 폭탄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공포라는 게 그렇게 흐릿한 화면으로 보는데도 아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일이구나. 욕 들리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맞아요. 다른 공포 영화 같으면 이제 극장을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서 아 그 영화였지라고 하는데 성당을 나오면서 더 무서운 공포의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굉장히 말이 많고 까불던 친구인데 그 친구조차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을 걸어 나왔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69년생이니까 요때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때. 저도 막 오락실. 오락 인베이더 이런 거 붐이었을 때거든요. 우리 갤럭시. 갤럭시.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는 오락실에서 오락막 할 때예요. 들어가면 뉴스 보면은 광주에서 폭도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 뭐야? 그 딴 데 틀고. 이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KBS 방송국을 지나쳐야 돼요. 네, 근데 그 앞에 어느 날 장갑차가 와 있더라고요. 전주까지만 해도 장갑차. 벌써. 예. 그 군인 아저씨들이 심심했나 봐요. 야, 일로 와봐. 장갑차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처음으로 장갑차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면서 막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순간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 때는 뭐 국풍한다고 맞아요. 예, 여의도 국풍 81 놀고 싶어 했던 대학생 형들이 많았던 거야. 서울은 오히려 좀 초등학생 눈에는 좀 평화로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들어오자마자 신바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있었어요. 씨름 네. 이런 스포츠 사메스 일으켰고.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프로야구가 언제죠? 82년도에 82년도 프로야구. 네. 예, 시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회가 굉장히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1987하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인 것은 전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몰랐다라는 건데 가서 이방인이 이렇게 보면서 뭐지 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송강호 씨하고 우리가 점점 관객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는 과정들이 신기했던 것 근데 같아요. 보시면서 어떤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되셨어요? 병 감독님이 차가운 물수건처럼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기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저기서 볼 수 있었다. 예. 제 경우에는 사실은 눈물이 몇 군데서 났는데 이제 도청 광장으로 가는 행렬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외국인이 가니까 사람들이 반겨주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 도청 앞에서 엄청난 발포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광주 MBC에서는 계속 쇼프로 하고 있고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느꼈을 고립감이 어떠했을까? 오히려 이방인이 반가운. 그 마음이죠. 누구든 밖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밖으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대목에서 네, 맞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시민 그 분들이 다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주먹밥을 그 광주에서 같이 먹고 하지만 이제 딸 때문에 결국 버리고 탈출하다가 그 음식점에서 주먹밥을 보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광주 항쟁을 가지고 이제 북에서 내린 사주박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먹밥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되게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병 감독님이 그 만화사랑에서 네. 방영한 그 광주 비디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택시 운전사의 그 상황 시점과 1987의 시점 사이에 7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들이 왜 만화동호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을까? 광주 시민들의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완전 진압당하고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군대로 끌려가고 몇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굉장한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 나온 그거를 현실 세계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게 1987이에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야권 후보들이 분열되면서 정권 교체라는 그런 거는 못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87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거지 네. 사람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건 아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점 어떤 도시도 고립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네, 그때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80년, 그렇죠. 87년 네. 그렇구나. 헌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2017년에 그런 게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1987 영화 저 때는 6월 10일 날 광주가 데모를 세게 안 했어요. 광주 전남북이 시위 참여 규모가 현저히 약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국민운동본부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를. 계엄령이 내리고 휴교령이 내리면 각 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하자고 다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제대로 한 데가 없었고
광주만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해내면서 싸움이 이렇게 확전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다른 지역들에서 못 싸웠기 때문에 전두환 일파가 군대의 힘을 광주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번에는 좀 보고 해야 돼. 지난번처럼 그러면 우리만 안 그래도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립의 공포. 그래 6월 10일 날 이렇게 지켜봤는데 엄청 세게 하거든. 전국적인 시위 상황을 관찰을 한 끝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번에는 고립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확실해졌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때 광주가 불이 붙더라고. 6.29 선언 나오기 3일 전. 그래서 최다 인원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보면서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잊혀지는 것도 없고 생략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저 상처가 정말 깊었구나. 그래서 영화 1987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택시 운전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 1987이 본편이라고 보면 택시 운전사는 1987 라이징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거죠. 이제. 네. 먼저 1987를 보고 연희가 보던 그 비디오는 뭐지? 그렇지.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개봉 순서도 재미있었을 수 있고 그랬으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개봉 시기가 만약에 바뀌었었더라면 관객 수도 똑같이 1,200만이 되시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살짝 아니야 700만도 이렇게 버거워하시는데 근데 나는- 700만이었으면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 첫 영화가 얼마라고 하셨죠? 7만. 아 7만에 100배. 놀랍습니다. 100배 성장하셨어요. 아직도 만족 안 됩니까? 아직도 배고픕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정말. 자, 오늘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자 꿀잼고리 발견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너무 의미 있었던 게 신발이 또 있었죠. 그렇죠. 택시 운전사에서는 신발을 신겨주는 신겨주는 잘 가라라는 그 장면 저승 가는 저승 가는 길에 신발이라도 신발 신고. 신어라 이런 의미였던 맨발로 것 같아요.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1987에도 나오는 그 타이거 운동화. 우리 뭐 신발 없으면 사실은 잘 돌아다니고 뛰고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이한열 열사의 신발은 복원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네, 복원을 했고 거기에 관한 소설도 있어요.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시대에 나왔던 브랜드잖아요. 타이거. 네, 뭐 그때 신해철 씨의 노래를 광고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타이거가 있으니까. 진짜 신해철 씨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피가 타이거 아니면 맨발 이런 카피가 있었던. 맞아요. 그리고 1987에서 연희가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 씨가 맡은 그 역할하고 매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준열 씨와 강동원 씨가 매칭이 되는 거죠. 먼저 한 걸음 걷기로 결심했다가 끝내 아픔을 겪게 된 사람과 그를 지켜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걷게 된 사람. 보면 이제 1987은 참여의 영화죠. 끝내 참여의 걸음을 걸은 사람의 영화라면 사실은 택시 운전사는 목격자들의 영화죠. 그 역사와 상관없었던 누군가가 목격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참여의 불쏘시개가 되는. 처음에 방관하려고 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그렇죠. 느끼게 보여준 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택시 운전자가 자기의 택시로 통화를 막으려고 하는 참여로 전환되어지는 그 순간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참여와 목격에 대해서 전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나가더라도 전 두렵진 않았거든요. 내가 다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만약 제가 살았더라면 내가 과연 참여했었을까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두려웠어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서 저 기억이 있으니까. 저 경찰 그냥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 있더라고요. 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진짜 정경호 눈이 마주쳤는데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번 촛불 나갔을 때는 겁이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불과 얼마 전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우리가 많이 모이면 승리도 하지만 안전해지기도 한다. 그 쪽수가 중요해요. 영화도 뭐 700만 정도 들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얼굴이 변했어. 한 1000만 넘어가면 어깨에 뻥거 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광장이 나옵니다. 두 영화 다. 네. 광장. 도청앞 광장, 광장. 시청앞. 네. 다 어느 도시든 많은 사람이 뭉칠 수 있는 곳은 있어야죠.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1987년이 위대하고 커다란 어떤 발자취였지만 2017년에 또 다른 광장이 왜 있었어야 됐으며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운동화를 제대로 신고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 영화를 영화 개봉관에서 이렇게 보면서 젊은 시절의 우리의 삶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라도 했다는 거.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을 거예요. 위안을 준 것 같아요. 여기 괴상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눈매가 몹시 매섭게 생긴 이 남자는 단란하게 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는 음정과 박자를 싸그리 무시한 고막 테러 수준의 고성 반가와 너를 잊고 살아갈까 도저히 춤이라고 불러주기 힘든 몸부림을 쳐대는가 싶더니만 급기야는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기찻길 위에 올라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첫 챕터잖아요. 저기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 사람이 이 꼴이 나버린 건지 궁금하지만 대체 왜 그래? 사람들은 춤판을 벌리느라 그에게 관심이 없고 기차만이 말없이 그를 향해 달려오죠. 기차가 그를 덮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명대사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의 죽음부터 보여주더니만 곧이어 이 영화는 달려가는 열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타고 있는 요단강 익스프레스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꽃잎이 휘날리고 있는 방향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열차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이런 것들 다 연출한 거예요. 벚꽃잎을 기차가 지나갈 때 꽃잎을 떨어뜨리고 연출부들이랑 미술팀들이랑 다 같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화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마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자의 인생을 거꾸로 복습하게 됩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3일 전인 1999년의 봄,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싹 털어서 권총을 한 정 구입합니다. 자살용으로 쓰려는 건가 싶다가도 난데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진짜로 총을 발사해버리는 이 남자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마어마. 되게 야수 같았어요. 네, 진짜 짐승 같았어요. 저 때 설경구 씨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저 연기를 한 게 정말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도 대입이 안 돼요. 그럼 맞아. 저 때 다 설경구 누구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남자를 하나 붙잡고 김영호는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깡통차게 한 증권회사 직원 죽여버릴까? 달러 빚 내주고 고리 뜯어낸 사채업자 그 흡혈귀 같은 죽여버릴까? 저 대사들이 한때 남자 배우들이 오디션용 대사 수없이 읊던 너무 지겹게 읊던 IMF 때문에 사업은 후루룩 말아먹었고 거기에 사기까지 당해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에 아내에게는 이혼당하고 악에 바치고 독이 바짝 올라있죠. 그런데 늦은 밤 김영호를 찾아온 남자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김영호 씨, 윤수님이 아시죠? 잠깐이지만 김영호의 눈에서 도끼가 사라집니다. 윤수님이 기억 못해요? 아마 그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보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마저도 너무 늦어버린 건지 박하사탕을 사들고 온 김영호에게 윤수님이라는 여인은 이미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촬영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3일 굶고 갔더니 너무 어지러워서 실제로 링거를 꽂아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기억나요? 박하사탕.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수님 씨가 이거 보내줬죠?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한마디 말도 나눌 수 없었죠. 저는 저게 이제 다른 분이 연기한 줄 알고 눈물을 참 제때 잘 흘리더라 그분이. 그랬다가 혼났어요. 내가 했다. 저라고요. 혼났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카메라를 이거 애기 엄마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게 아니고 김영호 씨 거라고. 단돈 4만 원에 팔아버린 김영호는 3일 후에 죽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죽었던 걸까요? 기차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1994년의 여름, 바람 피우고 있는 아내를 현장에서 잡아 한바탕 드자비질을 한 사업가 김영호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인 미쓰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나저나 똥 묻은 주제에 겨 묻은 사람한테 뭐라고 한 꼴이네요. 식사를 하던 김영호는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본인이 고문했던. 안녕하세요.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다시 남자를 만난 김영호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삶은 아름답다. 그렇죠? 이게 무슨 한밤중에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선 또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7년 김영호는 형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운동권 학생이었던 이 남자, 나중에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남자를 잡아다가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고 엄청 불편하죠, 이 장면들. 끔찍한 고문을 가했죠.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에 몸을 떨던 고문 피해자 앞에서 그는 이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너 정말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1984년의 가을, 이제 막 신출내기 형사가 된 김영호는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서 네가 해볼래? 처음으로 신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더니만 일부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님에게 차가운 말을 던져 자신에게 실망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낯서네요, 제 모습이.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때 그 누워있던 그는 장면, 아마도 다음에 다른 네. 형사들처럼 잊을 수가 혹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해버릴 자기 자신처럼 더러움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아 할 만큼 뻔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님은 영호에게 실망한 채 기차를 타고 떠나가고 우리가 탄 기차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점 뒤로 갑니다. 1980년 5월에 이등병 김영호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죠. 아무것도 모르고 진압군으로 끌려온 김영호는 밤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려는 여학생을 만납니다. 보내주세요. 이 여학생이 목숨이 위험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김영호는 큰일 나니까 빨리 가. 야 뭐야! 아직 순수할 텐데. 빨리 가. 위험용으로 총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을 죽여버리고 말죠. 가해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김영호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김영호가 진짜 가해자가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조차 애매해져버린 우리 모두에게 지나치게 잔인했던 그의 광주는 인간 김영호의 어떤 부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기차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 우리는 김영호의 20살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수님이 그에게 남긴 카메라를 4만 원에 팔아버리던 인간 쓰레기 김영호가 사진사의 꿈을 키우던 순수한 젊은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어긋나기만 하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러서야 진심을 털어놓게 된 김영호와 윤수님이 처음 사랑에 빠진 순간을 보게 되죠.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김영호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 김영호를 여기까지 망쳐놓은 건 그를 핥히고 지나갔던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잔인했던 순간들이었을까요? 거기에 김영호 본인의 의지와 책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희망인지 아니면 더 깊은 종류의 절망일지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순 없으니까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되지 못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게 트레일러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몰입을 했던 적은 보통 저희끼리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보게 됐네요. 예. 이 영화가 18년 만에 올 4월에 재개봉이 됐었어요. 다시 보셨나요 혹시? 네, 옆에 사람한테 너무 민폐를 끼치면서 거의 막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봐가지고. 이 영화는 제가 이때가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보는 거하고 지금 나이가 50이 돼서 보는 거고 나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는. 예, 너무 다를 것 저는 같아요. 어렸을 때 설경구 씨가 막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이러잖아요. 뭘 저렇게까지 그건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제서야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저 지점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어렸을 땐 몰랐던 것 같아요. 장준환 감독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내분의 신인 시절의 모습이 담긴 영화인데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당시 영화 이제 개봉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청순하면서 리얼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마지막에 약간 첨가하시고 연기 엔지. 감독님이 각본 써주세요. 아니. 연기를 이렇게 하기예요. 자연스럽게 하기로 하셨잖아요. 리허설 한번 한국으로 다시 갈까요? 다시 갈까요? 아 근데 다 문소리 씨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어떤 그쵸? 느낌이었어요. 박하사탕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도 직업이 뭐냐고 뭐 진짜?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배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잠깐 있는 분. 영화에 출연했나 보다. 근데 아마 배운 줄 몰랐어요. 이때가 이제 뭐냐면 사실은 한국 영화가 되게 전형적인 방식의 배우들이 아니라 이렇게 문성근 선배를 시작으로 해서 연극에서 수많은 남성 배우, 여성 배우들이 유입되면서 한 번도 듣고 보도 못했던 연기와 그 미술적인 장치들로 이루어진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뉴웨이브의 시작 시기가 한 95년서부터 한 요때 99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를테면 천재 장준하는 아카데미에서 막 그 이매진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뭐 이랬던. 이때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좀 배우실 때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봤던 배우와 이건 부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했던.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덕질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질. 저는 우연하게 어떻게 박하사탕의 시나리오를 먼저 구해서 읽게 됐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다가 막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가 지금 시간을 거꾸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상도 이렇게 훑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야학이라는 공동체에서 노동운동의 맹아 같은 그런 시기에 소년과 청년 사이에 있던 김용호라는 친구는 군대에 갔는데 하필이면 80년 5월에 광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망한 거죠. 사실은 그때 망한 거예요. 파괴되는. 네, 그때 완전히 파괴돼서 경찰을 하고 고문 형사를 하고 그리고 사장을 하다가 IMF 때 쫄딱 망했다라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어떤 지점들을 관통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사실은 불편한 점이기도 한 건 그가 가해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80년 광주에 파견되었던 군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증언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섰던 너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마음을 주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이 영화는. 맞아요. 박하사탕은 김영호라는 인물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굉장히 흔하디 흔한 김영호라고 지은 20년의 한국 사회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저는 이창동 감독님만큼 이 시대의 아픔, 이 사회의 절망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표현하고 이러는 작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아시스 밀양 시를 관통해서 계속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히 아파하세요. 전재민 씨가 몇 년생이죠? 저 89년생입니다. 89년생. 자기가 태어날 때 연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전현민 씨 세대가 느끼는 이 박하사탕이 좀 궁금해요. 사실 영화를 봤을 때 20살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대상이 읽혀지지도 않았고 사실 그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냥 이상한 에너지들이 막 충돌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다시 또 보게 됐어요. 이번에 보게 됐는데 시대상이 보여주면서 일그러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돌이킬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진작 다시 볼 생각을 안 했을까? 봤다고 생각하고 왜 그냥 넘겼을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영화는 배우 문소리 씨의 첫 데뷔작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얘기로 가보죠. 이천대일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천대일. 예. 2,000명이 줄을 이렇게 섰나요? 네. 자, 진짜? 네. 그때 그 당시에 남녀노소 경력 불문. 박하사탕의 모든 배우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그 당시 남자친구가 찢어줘서. 근데 감독님. 자, 이제. 아니,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게 뭐냐면 이창동 감독님이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데뷔를 했었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인 이 박하사탕 때 공개 오디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타 캐스팅을 하지 않고 오디션을 통해서 다 하겠다. 평범해 보이는 분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조연들도 다 오디션을 통해서 된 거예요. 박하사탕이. 그래서 그 오디션 광고를 보고 그 당시 그 어떤 분이 저보고 계속 가보라고 해서 지인이. 그 쉬운 말을 안 쓰냐. 지인이 생각이 안 나. 좀 특별했던 지인이 어쨌든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9시 타임, 9시 반 타임 쫙 있어요. 한 20명씩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쫙 서서 차례대로 대사만 쫙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밑에 9시 타임 합격자가 붙어요. 명단이. 그래서 거의 5차까지 봤어요. 오디션 2달을 걸쳐서. 또 오라 그러네? 또 오라 그러네? 이러고 이제 계속 갔는데 마지막에는 시나리오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모니터링이 궁금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윤수님이라는 역할을 좀 잘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여성 캐릭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제가 감독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내가 이 역할을 하기 싫은가? 다른 걸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싫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캐스팅하실 줄은 작은 역할 좀. 여러 명 중에 하나 작은 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장준하 감독께서 보실 때 박하사탕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소리 씨의 연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광주로 가는 트럭 옆에 먼지를 맞으면서 이렇게 부러운 듯이 이렇게 가던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게 첫 인상이셨어요. 네, 굉장히 문소리란 배우를 진짜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네, 어떤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영호가 이제 손 얘기하고 막 괴롭힐 때 그 진짜 꾸미지 않은 어떤 진짜가 막 나오는 듯한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얼굴이 배우 이전의 문소리 얼굴이에요. 박하사탕의 얼굴은. 그렇죠. 그래서 박하사탕을 볼 때마다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게 저한테는 이제 사라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냥 사람 문소리, 배우 문소리 말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럼. 아니 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저도 막 90년, 91년 신인 때 보면 윤종신이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히트 치는 건지 뭐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막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저거든요. 맞아, 그거 있어. 영화도 몰랐고 세상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난 사람이 이창동이었고 그 사람이랑 영화를 시작했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가 싶어요. 지금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 실제로 감독님 연출 스타일 어떠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말이야? 막 이런 스타일이세요? 들리는 얘기는 생각보다 말씀이 많이 없으시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 이창동 감독님이랑 2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임상수 감독님을 만나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임상수 감독님은 컷 하자마자 무슨 말이 속사포처럼 빠바바바 쏟아져요.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좋았어. 거의 막 나를 씹어 먹을 듯이 좋아가지고 막. 이창동 감독님은 컷한 쉬고 나서
다음 거 찍어. 이거 막 일단은 막 무슨 다음 거 찍어. 다음 거 찍나요? 뭐 어떻게 잘한 것 같아. 된 건가? 다음 거 준비했잖아.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적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설경구 씨가 오아시스 촬영 당시에 컷을 외치시길래 감독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쭤봤더니 배우 뒤에서 흔들리는 천막에 영혼이 없다. 네. 뭐 다른 이유겠지. 천막에 가기 전. 진짜. 정말이에요. 그 천막을 흔드는 걸 연출부가 하잖아. 연출부가 하는. 근데 그 천막이 흔들려도 그 씬의 감정을 담아서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아시스 마지막 씬에 보면 제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게 보여요. 그 먼지들이 내리는 속도, 감정. 먼지의 감정. 그것 때문에 굉장히 테이크를 많이 해요. 전 아직 쓰레받기에 내 몸을 던질 수는 없다고요. 뭐 이러면서 버티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글 쓰는 분이니까, 글 쓰셨던 분이니까 이 모든 쇼트들이 정교하게 문장화되어 있는 그림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에 그게 돼 있어요. 설경구 씨가 옷 갈아입는 장면이 있는데 길 대로변에서 시나리오에 그렇게 돼 있어요. 멀리 영호의 슬픈 엉덩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슬플까요? 김영호는 아니 내 엉덩이가 슬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뒷모습인데 근데 그 씬을 보면은 슬프더라고요. 네, 슬퍼. 이 박하사탕의 명장면, 명대사 얘기 좀 해보죠. 무소리 씨는 어떤 대사, 어떤 장면? 그 영호가 여기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건요, 꿈에서 본 거래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영호 씨 그 꿈이 이 대사가 이렇게 슬퍼요. 저는 너무 슬픈데 그 꿈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포르르 가버리거든요. 영호 씨 그 꿈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참 다 아름답고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이렇게 슬프면서도 저한테도 늘 너 아직도 꿈을 꾸니? 꿈이 있니? 좋은 꿈이 있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네, 마음에 남아요. 결국은 이 극중 영호는 약간 돌아가고 싶은 게 꿈이 된 사람이 돼버렸죠.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못 돌아가야지. 우리가 언제 여기서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또 오아시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도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한공주라는 역할을 제안 받으셨을 때 좀 많이 어려워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누구나 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서 한순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산을 넘어야 앞으로 그냥 어느 길이든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정말 이창동 감독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오아시스란 영화가 위험한 시도이고 실험이어서 특히 자기도 장담을 못 하겠으니 가장 가까운 스텝 배우들이랑 같이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 믿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소리 씨가 맡았던 한공주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배우로서 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감정과 가장 꿈꾸는 장면을 교차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공주 역을 제안받았던 어떤 여성 배우 같은 경우는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걸 왜 시키려고 하냐. 사실은 두려운 역할을 해낸 거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셨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별로 접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친해지는 게 어려웠어요.
캐스팅 되기 훨씬 이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영화를 한다 생각하고 그런 분들과 굉장히 친구가 되어야지 하고 만났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그 굉장히 친한 뇌성마비 장애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영화도 보고 뭐 그 언니랑 쇼핑도 가고 뭐 차도 마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혼자 살거든요. 근데 그 언니네 집에서 하루 자기로 했어요. 내가 저 언니 집에서 하루 같이 자보자. 친한 친구끼리 그 집에 잘 수 있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언니 집에 하루 잘게 이러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고 체한 것처럼 밥이 안 넘어가고 누웠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끝내 그 언니가 눈치가 빠르니까 일어나더니 소리야 집에 가서 자. 아우 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다 못 자겠다. 집에 가서 자 그랬어요. 잠을 못 자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나는 이 영화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 언니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겠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불편해한다. 내 마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항공주를 내가 하냐. 이런 나한테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이러고 이제 막 울고불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창동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소리야 네가 천사는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컸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 집에서 자고 오지 않았어도 그 언니 또 만나서 사과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네. 아 그렇죠. 제가 천사는 아니죠.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과정이 참 근데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배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 갈등들을 겪는구나라는 얘기 좀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